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미혼이고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직업 때문입니다. 먼저 제 직업은 열쇠 수리공이에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하셨었던 일이고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빠르게 변하면서 열쇠뿐만 아니라 도어락도 함께 다루고 있죠. 설치부터 잠금 장치를 여는 것과 수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잠금 장치를 만능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솔직히 돈이 꽤 짭짤합니다. 세상엔 아직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단가에 비해 저희가 받는 돈이 좀 커서 마진이 잘 남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못 볼 꼴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쯤 제가 겪은 경우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광경 중 하나는 불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쯤 목격했었다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날따라 미세먼지도 없이 정말 밝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촉이 딱 오더라고요. 오늘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룰루랄라 출근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 11시가 되었는데 바로 출장건이 하나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슈퍼엽 아파트 110동으로 언제까지 오실 수 있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여자인 것처럼 보였죠. 지금 바로 출발하면 한 2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설치 때문에 전화 주신 건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문을 따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 도착하겠습니다. 하고 빛의 속도로 출발했죠. 상대방께서 말한 주소는 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이기도 해서 통 크신 분들은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팁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주소에 도착했는데도 로비에 보이시질 않더라고요. 보통 고객님들은 상세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시거나 상세 주소를 말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찾기 쉽게 로비에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디시냐 물었더니 저더러 죄송한데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하더라고요. 보통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엥? 하며 의아했지만 제 입은 착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곧 뵐게요.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비상 깜빡이를 킨 하얀색 소나타 승용차가 보였어요. 저 차구나 싶더라고요. 차주로 보이는 여성분도 제가 몰고 있는 승용차에 붙어있는 저희 가게 이름 스티커를 본 건지 차에서 내리셨죠. 저는 밝게 웃으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자분의 얼굴이 아주 엉망인 겁니다. 코는 빨갛게 있었고 목소린 잠겨 있었고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죠. 누가 봐도 오열하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엉엉 울었던 건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또 불륜 현장이구나. 제가 진짜 그런 촉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차에 구비되어 있는 물티슈랑 휴지를 쥐어주시고 말씀해보시라 이야기라니 진짜 이야기가 가관이더군요. 편의상 아내분과 남편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의 집안이 많이 기우는 쪽이었다고 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밑에 동생도 줄줄이 딸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착했고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내분 쪽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대요. 아내분도 솔직히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30대 초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의 직업도 의사셨어요. 아내분뿐만 아니라 그쪽 집안 자체가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사자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 돈은 아내분이 벌면 되니까 남편분이 스스로 자신이 살림을 하겠다 선언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살림도 곧잘하고 그래서 아내분도 별말 없었대요. 아내분 집안에서도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벌겠다고 밖으로 나다니는 것보다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몇 배 낫겠다고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처럼 남편분께서 살림을 하시면서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곤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내분은 종종 학회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학회에 가셨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난 거죠. 남편이 원래도 수상한 낌새가 있긴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기우라고만 생각하고 아내분께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학회에 가는 길에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대요. 시간이 급박해서 끼니도 대충 김밥을 포장해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먹었는데 평소엔 그렇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밥 포장지를 뜯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왔다더군요. 차에서 바로 내린 뒤 개워내려고 했는데 내용물은 없고 헛구역질만 했나 봅니다. 아내분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라면 매달 찾아오는 그날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급하게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근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었던 거였어요. 아내분은 근데 지금 학회를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남편에게 말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회라는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내용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를 부르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다고 하더래요. 신혼집의 주소니까 아내분은 아 그러시냐 하고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분께 나 지금 엄마랑 동생들 데리고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그때 속으로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일단 별말 없이 전화를 끊은 뒤 시댁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웬일로 전화를 건 거냐고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신혼집 주소로 돌아왔대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손이 벌벌 떨렸다더라고요. 그런데 문틈으로 기가 막힌 소리들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온갖 회개한 소리 등등 듣는 내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니까 글쎄 도어락에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3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안 열려서 가방에 들고 다니던 카드키로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카드키로도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전화를 주신 거였죠.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집 안쪽에서 이중잠금을 해버리면 밖에서 번호를 누르든 카드키로 열려고 시도를 하든 전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중잠금이 되어 있는 문을 열려고 하면 밖에서는 드릴로 도어락을 풀어야 합니다. 진짜 주차장에 엉엉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나요? 그냥 휴지나 건네고 말았죠. 그래도 저희가 문을 뚫으려고 하면 그게 본인 집이란 것을 먼저 확인하고 뚫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고 신분증 좀 보자고 했는데 진짜 집도 아내분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이었고 아내분께서 타고 다니는 차랑 남편분께서 타고 다니는 차 2대 모두 아내분 명의였던 거였습니다. 진짜 짐승도 이 정도는 안 하겠다 싶었네요. 문 따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하는 일이라 진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했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아내분께서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켜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사시는 34층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아내분의 표정엔 살기가 넘치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긴 그 심정을 세상 그 누가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아직 신혼을 즐겨도 될 것 같은 시기던데. 심지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남편의 불륜까지 알게 되었으니 속이 얼마나 문드러질지 가늠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발 그 짓이 끝나 있길 빌었습니다. 임신 초기인 아내분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도착했고 아내분의 집 현관문 앞에도 도착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문에 귀를 대더니 정말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사실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옅게 들렸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말이에요. 아내분은 누가 봐도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표정이었고 저보고 잠시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니 그 새어나오는 소리들을 녹음하시더라고요. 한 2분 정도 녹음을 하고 난 뒤 제게 빨리 문을 따달라고 하셨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니까 솔직히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사실 아내분께서 비밀번호도 3번이나 치시고 카드키까지 갖다 대었는데 왜 안쪽에서 반응이 없었나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보통 40평대 후반부터는 현관문 쪽에 중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현관 자체도 넓고요. 유리창을 중간에 넣은 나무문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를 못 들었나 보더군요. 물론 제가 도어락을 떼는 소리도 함께 못 들었고요. 현관문을 여니까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가 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아내분께서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아내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의 비명소리, 남자의 당황해서 당신이 지금 어떻게 여기 있냐는 소리와 멍청하게도 분명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중잠금도 해놨는데? 라고 중얼거리는데 아내분께서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진짜 듣기도 상스러울 정도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현관문에 혼자 서 있는데 집안에서 나오는 그 개판 5분 전인 소리를 들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지금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집으로 오는 순간부터 위태로워 보이셨는데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말리기 위해 저도 아내분이 간 곳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의 상대 여자는 소파 뒤에 웅크리면서 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놈은 임신 초기인 아내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뺏으려 하고 있고 눈앞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저를 본 것인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남편분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누군데 여기 기어들어와 있냐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맞이했던 불륜녀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귀에서 삐 하면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일단 홀몸이 아니신 아내분께 다가가 아내분을 보호하고 두 분께 옷 좀 챙겨 입으시라 그랬어요. 아내분께서는 그 와중에도 착실히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대체 누구고 왜 여기에 서 있고 이런 상황에 끼어 있는 것인지. 아내분은 저더러 자기를 데리고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군요. 일단 자리를 피하셔야 될 것 같긴 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안방으로 몸에 걸칠 것을 찾으러 들어간 사이에 아내분을 데리고 바로 아파트를 나와서 제 차를 주차했었던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내분께서는 통곡을 하시며 우시는데 참, 제 3자가 보기에도 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뭐라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아내분은 본인 차에 가서 물을 조금 먹고 오더니 제게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출장비는 7만 원이고 도어락 새로 교체까지 원하시는 거면 추가금 15만 원 더 붙는데 어쩌시겠냐고 물으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4개 쥐어주시면서 죄송한데 도어락도 교체해 주시고 가달라고 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는 의미로 돈 더 챙겨드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붙잡고 엉엉 우는데 와,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임신을 알게 된 날 남편의 불륜 사실도 알게 된 것도 흔치 않은 우연이라 생각하고 무슨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불륜녀였던 여자의 정체가 아내분의 친척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소연을 들으면서 사실 아내분이 많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 구경한다는 심산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분은 당연히 똥줄이 타겠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도 있고 아내분께서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 자기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맨몸으로 장가와서 아내 덕만 보고 사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내분께 전화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아내분이 진동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을 때 보게 되었어요. 아내분이 남편분을 내 쉼터 하트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분은 저를 붙잡고 좀 더 울고 난 뒤 도어락 교체를 위해 저와 함께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어락을 교체하는 사이에도 불륜녀와 남편분께서는 아내분 근처를 맴돌면서 말을 걸고 미안하다, 실수였다 하며 변명만 하시더라고요. 도어락 교체도 신속히 끝내고 저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아내분께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그 두 명을 밖으로 내쫓아내시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따라와서 제게 불똥을 튀게 할 것 같아서 후다닥 엘리베이터에 타서 닫힌 버튼을 연타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정말 꽁지가 빠지도록 운전해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눈앞에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뭐랄까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분도 선하게 생기셨어요. 교회 목사 아들같이 진중하고 자상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내분의 친척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이 참 와닿지도 않네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요즘 종종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눈앞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배신 때리는 상황의 절정을 보고 왔더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믿기가 어렵고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네요. 여자친구를 사랑하곤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솔직히 그 아내분도 사랑 하나만 보고 다른 나머지 조건을 안 본 거잖아요. 저 진짜 제게 하소연을 하셨던 아내분의 말들 중에 자기가 돈으로 좋은 사람 하나를 버려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할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돈은 물론 평소와 다르게 2배에 가까운 큰 돈을 벌었지만 남의 치부를 훔쳐본 대가로 받은 것만 같아 찝찝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불륜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짓이 해로운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즐겨서 안달인 건지.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건전한 관계가 정상인 것은 아니잖아요. 참,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막상 눈앞에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져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제 결혼 생활도 저리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알아서 해결해 보겠지만 말입니다. 그 아내분께서 꼭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내셔서 복수도 하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 정말 역대 최고로 기가 막혔던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자의 직감이자 촉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제가 저희 가족 중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2명 있어요. 큰 오빠와는 10살이나 차이가 나고 작은 오빠와는 3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큰 오빠는 제게 오빠이면서 아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큰 오빠도 저를 딸처럼 대해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게 늘 다정한 오빠였죠. 반면 작은 오빠랑은 잘하면서도 진짜 많이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제게 많이 져줬어요. 저희 집안이 딸이 귀한 집이라서 아무리 많이 싸워도 저희 가족 모두가 절 조금 오구오구 해주곤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가릴 것 없이 딸이 귀한 데다가 제가 막내딸이어서 저는 자라면서 저희 집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오빠들도 그런 저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사랑해 주었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오빠가 서로 달랐지만요. 어쨌든 저희 삼남매는 그렇게 우애 좋게 커왔고 오빠들은 어느새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촉이 좋은 편에 속해요. 특히 쎄한 기운을 귀신같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남직원이 제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쎄해서 정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두고 지냈더니 나중에 그 남직원이 알고 보면 소문이 더러운 경우라던가 여자라면 환장한다던가 그런 쪽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비단 남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막 사근사근 웃으면서 잘해주는 직장 언니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알고 보면 이간질을 주도하는 사람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랬죠. 이게 저도 왜 그런진 알 수가 없었는데 남녀를 안 가리고 쎄하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뒤가 구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제가 좀 유명합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남자친구를 제게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쎄해서 별로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양다리였던 경우도 있어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촉이 좋기로 정말 유명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도 제 촉을 맹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저희 새언니 중 한 명이 정말 쎄했거든요. 저희 오빠 둘 다 결혼을 해서 제겐 새언니가 2명이 있습니다. 큰 새언니는 제가 고등학생인 시절에 저희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렸었던 제 눈에도 큰 새언니는 뭔가 사람이 맑은 느낌이라 해야 하나? 천성이 착한 사람 같았어요. 큰 오빠보다 4살 어려서 저보다 6살이 많았는데 제게 아가씨 아가씨 하며 환하게 웃어주고 저를 정말 여동생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큰 새언니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정말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제 새언니가 되어주었어요. 저희 집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시집살이가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제사도 지내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랑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너네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쪽이세요. 며느리 안부 전화 받을 바엔 저희 부모님끼리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타입이죠. 그래서 큰 새언니는 오히려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제가 너무 귀엽고 동생이 생긴 기분이라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 수능 도시락을 새언니가 싸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언니를 엄청 잘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새언니였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둘째 오빠와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을 말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쎄했거든요. 그런데 사근사근 잘 웃고 제게 잘해주니까 뭐가 이상한 건지 콕 집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닫았었죠. 그런데 제 촉은 정말 맞아떨어졌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큰 새언니의 반에 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큰 새언니의 행동에도 웃으면서 비꼬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당사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희 큰 새언니가 천성이 착하고 싸움과 불화를 싫어해서 호호 웃으면서 넘겼지만 저는 옆에서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 새언니 붙잡고 저러는데 왜 화를 안 내냐고 방방 뛰면 큰 새언니는 오히려 제가 자기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까 자긴 화도 안 난다며 저를 어르고 달래곤 했어요. 둘째 새언니는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죠. 제가 큰 새언니랑 작은 새언니를 차별한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 시절 생각을 조금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정말 친하게 지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정이 가질 않아서 저도 저런 나름대로 참 난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난리통 덕에 난처해져서 작은 새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오빠가 그런 태도를 보인 저를 정말 많이 혼낼 거라 생각했는데 안 맞을 수 있다며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요. 작은 오빠는 이미 작은 새언니의 천성을 아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튼 눈치껏 제가 둘째 새언니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큰 새언니와 둘째 새언니 모두 아이를 낳았죠. 큰 새언니는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었거든요. 언니랑 오빠의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선물처럼 큰 새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찾아왔고 집안의 경사였죠. 그런데 그 해에 둘째 새언니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겹경사라며 정말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제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큰 새언니는 귀여운 딸을 낳았고 작은 새언니는 아들을 낳았죠. 그때부터 작은 새언니 입방정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장손을 낳은 거와 마찬가지니 저희 부모님 유산을 자기 아들이 받아야 된다는 둥 진짜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이라고 짓거리는데 주둥이를 정말 꼬매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를 저희 집에서 할 때마다 왜 우리 부모님 아직 정정하신데 돌아가신 사람 만드냐고 따박따박 대들었어요. 저런 이상한 소리도 하루 이틀 해야 넘어가죠. 그것도 모자라 큰 새언니도 못 잡아먹어 안달이기까지 하니 제가 작은 새언니 뭐가 이쁘다고 따르겠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누이 짓을 조금 했습니다. 저희 작은 오빠는 그래도 자기 아내가 말을 생각 없이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알아서 잘라내고 막아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조카들이 커가면서 제 축이 또 발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 새언니네 여자 조카애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정이 가고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큰 새언니의 예쁜 곳만 닮고 저희 오빠의 멋진 곳만 닮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언니가 낳은 남자 조카아이는 제가 영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남의 자식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저렇게 상반되는 느낌이 도통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 조카아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 큰오빠를 쏙 빼닮고 있는데 남자 조카아이는 저희 작은 오빠랑 닮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오빠를 불러서 친자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작은 오빠에게 정말 사과를 많이 했어요. 처음엔 오빠가 제게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며 아무리 작은 새언니가 싫어도 정도가 있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면서 제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맞죠. 저도 추상적인 촉만 왔었던 터라 그런 말을 꺼내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나 진짜 오빠가 조카랑 친자검사 받아서 그 결과가 만약 오빠 친자로 결과가 나오면 나 이제 둘째 새언니도 큰 새언니처럼 대할게. 정말 약속할 수 있어. 미운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친언니처럼 대할게. 근데 오빠가 친자검사 안 받으면 나 더 못되게 굴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원래 제가 생떼를 쓰는 타입이 아닙니다. 작은 오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냐며 저를 어르고 달래다가도 한숨을 푹 쉬고는 너 진짜 우리 아들 내 친자로 나오는 검사 결과 받으면 더 이상 작은 새언니랑 분란 일으키지 마. 너 지금 약속한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떼쓰면서 작은 오빠가 들어줄 것 같긴 했습니다. 그걸 노리고 생떼를 부린 거니까요. 저희 본가에서 저랑 작은 새언니는 만났다 하면 비꼬고 앉아 있어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좀 애를 먹곤 했거든요. 작은 오빠는 작은 새언니를 의심한 자락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제가 더 이상 작은 새언니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란 의미로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물론 작은 새언니 몰래 말이에요. 와, 그런데 결과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하루는 작은 오빠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와서 술을 한 잔 먹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전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오빠를 만나러 갔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큰오빠와 큰 새언니도 함께 있더라고요. 조카는 맡기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작은 오빠가 불러서 나왔는데 너도 불렀냐며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막상 저희를 불러 모은 작은 오빠는 맨 꼴찌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붉은 것이 울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작은 오빠 얼굴을 보고 나니 저와 새언니는 눈치를 슬슬 보고 있었고 큰 오빠가 총대를 매서 무슨 일이냐고 작은 오빠 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는 큰 오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되려 제게 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작은 오빠를 쳐다보며 아니 앞뒤 다 잘라먹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빠? 라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놓고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더군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건 둘째 오빠와 조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제가 부탁했던 친자 검사 말이에요. 결과는 99.7%의 유전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친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결과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얼굴을 본 큰오빠네 부부도 서류를 들고 가서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참 동안 정막만 흘렀습니다. 작은 오빠가 소주를 따라서 마시는 소리밖에 안 들렸죠. 저는 와, 진짜 오빠 애가 아니라고? 라며 중얼거렸어요. 큰오빠는 상황 설명을 해보라며 독촉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큰오빠에게 설명했어요. 제가 갑자기 조카와 자신의 친자 검사를 해달라고 생떼를 썼고 그것만 해준다면 작은 새언니에게 깍듯이 대하겠다고 말을 했기에 저를 달래기 위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진짜 친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새언니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진짜 몰랐다고 대답을 했죠. 저희 삼남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오빠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저와 큰 오빠네 부부를 불렀던 거였죠. 그날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작은 오빠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였죠. 남의 자식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천천히 알리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와, 그런데 더 웃긴 건 작은 새언니의 태도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웃길 지경이었죠. 아직 저희 부모님께 작은 오빠가 말을 하기 전이었는데 주말에 작은 새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더군요. 펑펑 울면서 저희 부모님 붙잡고 작은 오빠가 이혼하자고 얘기한다며 엉엉 울고 작은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고 저도 그런 오빠를 도우려고 하니 새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욕을 하고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항상 교양 넘쳤던 우리 집안이 개판이 된 신기한 사태였죠. 작은 오빠가 새언니를 잡으러 오는 과정에 연락을 한 것인지 큰오빠네 부부도 이어서 도착해 작은 새언니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리시고 어머니는 머리를 잡고 주저앉으셨죠. 전부 진정하고 소파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란 부모님의 성화에 작은 오빠는 정말 참다 모든 화가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거의 화를 내다시피 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말에 새언니의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다 아가씨 때문이에요. 아가씨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친자하긴 한 거잖아요. 평소에도 저랑 많이 부딪혔으니 정말 제게 앙심을 품고 계획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 오빠가 제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 저는 아가씨를 제 가정 파탄 일으킨 사유로 손해배상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라며 제게 소리를 빽하고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따박따박 대꾸했어요. 저기 언니, 법원 명령에 의해 친자검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카의 양쪽 부모의 동의 전부가 필요할지 몰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검사했을 때에는 부모 한쪽만 동의를 해도 친자검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언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언니 가정 파탄의 이유가 어째서 저예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언니 보고 외도하라 시켰어요? 아니면 남의 새끼 배우라고 종용했어요? 내가 뭘 했는데요? 큰언니한테도 깔짝거리면서 본데없는 행동거지 하는 것도 교양 없더니
아주 지방망신 혼자서 다 시키고 앉아있네요. 말 똑바로 해요. 언니가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는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로는 언니의 외도고요. 아시겠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저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비꼬 왔습니다.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에 입을 떡 벌리시며 사실이냐 되묻기만 하시더군요. 작은 새언니는 그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따라갔고 큰 오빠네 부부랑 제가 저희 부모님을 진정시켜야 했죠. 며칠 뒤 작은 오빠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부모님과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새언니와 그날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새언니는 자신의 아들이 오빠의 친자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99.7%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0.3%는 당신 자식이란 뜻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친자로 알고 지냈으니 이미 우리 오빠에게도 자식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하면서요. 그러고는 이혼을 해줄 테니까 집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자기는 전업주부라서 정말 힘들게 집안일을 해온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새언니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전업주부로 전향하고 싶다고 해서 오빠가 그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진실한 사과를 원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하게 된 원인으로 시누이와의 갈등을 내세우고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엄포를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와, 그 정도면 대가리에 똥만 찬 거 아니냐?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제 말에 대꾸를 하며 일단 걔랑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집 나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저희 집에서 출근을 하며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듯 하더니 어느새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재 작은 오빠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라.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산 기여도를 작은 새언니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빠네 집은 오빠가 결혼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선물로 해주신 거라 애초에 부모님 명의였거든요. 오히려 저희 오빠가 위자료 신청을 했어요. 이혼을 하는 와중에 알게 된 것은 작은 새언니의 상간남이 오빠의 이웃 사람이었던 사실이었죠. 언니는 정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물론 인정되지 않았지만요. 제가 언니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진 않았으니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은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작은 오빠는 오히려 제게 그런 사람과 엮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저는 괜찮으니 마음이나 잘 추스리란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오빠는 그저 제게 고맙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꼴이지 싶었습니다. 진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왜 우리 오빠가 울어야 하는 건지 기도 안 차서. 그래서 나름대로 소소한 복수를 하기 위해 며칠 전에 작은 새언니에게 메시지를 한 통 보냈어요. 이제 다 끝났지롱. 결국 이혼당했지롱. 위자료나 줘야 되지롱. 이라고 말이에요. 놀리려고 보낸 건 맞는데 그 여자가 전화도 오고 문자 답장도 오면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둥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거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응, 꼭 해줘 하고 번호 차단을 했어요. 아마 오빠의 소송들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고 오빠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 모두가 제 촉의 적중률을 믿는 눈치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잘 보고 결혼하세요. 저희 오빠도 뭐 결혼 전에 그런 여자인 줄 알았겠나요? 다 속아서 결혼한 거죠. 참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걸 보고 있으니 언젠간 꼭 천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좋은 경험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각자 알아서 잘 살라는 주의라서 부모님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저에게 독립을 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지원으로 유학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부모님은 쿨하게 저를 혼자 낯선 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혼자 해왔어서 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역시나 외국은 외국이더라고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그곳에서 저는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혼자 다니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한국의 학교 폭력과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치만 제가 울거나 아프다는 것을 티를 낸다면 애들이 더 신나서 심하게 장난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빌면서 잠이 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작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건데 이러한 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버티면서 학교에서 살아남았죠. 아이들이 저한테 밥을 먹을 때 방해를 하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지만 제가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 그만두었어요.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아니라 다른 타겟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죠. 생긴 건 혼혈인 정도로 생겼지만 그들 눈에 조금이라도 그들과 다르면 왕따시켰습니다. 대학생 때 왕따를 당했다고 하면 조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외국 대학교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겪었던 것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어쩌다 한번 그 남자와 둘이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한국말을 쓸 줄 알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희는 그 수업 시간 동안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와서 단 한 번도 한국말로 누군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죠. 대화를 할수록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느껴졌고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머님이 혼혈인이래요. 할머니가 한국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 외국인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교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고향은 터키이고 저처럼 이 학교를 유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쓸 줄 아는 것으로 모자라 유학생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심신이 평온해졌고 오랜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대화를 계속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한국어로 대화를 했고 수업도 거의 다 같이 들었죠. 최고의 절친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이성 간의 친구는 없는 것인지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좋아한다면서 사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안 좋아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나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백을 받아주었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쿤스였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남자였어요. 원래 연인 사이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건 당연했지만
쿤스는 자신의 휴대폰도 다 볼 수 있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어디서든 제가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쿤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호감을 느꼈고 저희는 이성 문제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둘 다 친구가 없기도 했고 서로밖에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부족함 없는 남자친구인 쿤스한테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문제 때문이에요. 쿤스는 가끔씩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면 같이 있다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없는 사람인 척을 해야 했어요. 사귀기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저와 쿤스가 연애한 지 3년이 다 되어갔을 때는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며 정색을 했죠. 너무 속상해서 내가 부끄럽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더니 쿤스 집이 워낙 엄해서 여자친구 만나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여자만 데리고 가는 게 그 집의 문화래요. 저는 터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족들과 전화하는 풍경과는 조금 달랐어요.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서 말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연인이 통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터키도 외국이니까 가족들끼리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몇 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쿤스와 같이 졸업을 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쿤스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죠. 나이도 조금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저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건 쿤스가 저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저는 쿤스와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없는 쿤스를 보고 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죠. 제가 공항으로 갈 때까지 쿤스는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저는 쿤스와의 이별을 확신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뒤돌아서 있었지만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쿤스였어요. 쿤스는 저에게 달려와서 냅다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면 어떤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다고 했고 평생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터졌고 저희는 그 공항에서 드라마 한 편을 찍었습니다. 반지를 내미는 쿤스를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바로 그 반지를 받았죠. 그리고 쿤스는 자신도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비행기를 며칠 뒤로 미룬 뒤 쿤스도 짐을 싸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저를 위해 한국으로 와준 쿤스가 너무 고마웠고 꼭 후회 없이 잘해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선택을 하던 응원해 주셨고 항상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해 오셨기에 쿤스를 보고 별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학을 보냈을 때부터 외국인 사위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쿤스 부모님도 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고 터키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이 되었죠. 저와 쿤스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쿤스의 부모님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쿤스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미 소식을 전했다고 했고 저희는 영상통화로 처음 만나게 되었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분들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쿤스가 괜찮다고 다독여 주어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상통화로 처음 뵌 쿤스의 부모님은 정말 착하시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꼭 터키로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애를 하면서 의아했던 애정 표현도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 존재를 숨기고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해서 솔직히 많이 의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런 진득한 애정 표현을 하니까 안심도 되고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다 받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일찍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어서 결혼식 없이 바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쿤스와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쿤스는 영어 학원 원어민 강사로 취직을 했고 저는 유학을 했던 게 강점이 되어서 나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혼부부였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갔죠. 그때 마침 수능 기간이라 쿤스가 매일 새벽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꼭 영상을 몇 개 보고 자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보나 싶어서 슬쩍 보니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쿤스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며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저 때문에 낯선 한국으로 와서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을 거고 한국으로 오자마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저한테 한 번도 화내거나 힘든 내색한 적이 없어요. 다행히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쿤스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즐겨보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허튼 짓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집에 오면 저 혼자뿐이었어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학원은 더 바빠졌고 쿤스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쿤스가 다니는 학원이 워낙 수능으로 유명한 학원이었어서 원어민 강사인 쿤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죠. 그래도 수능만 끝나면 우리 부부도 신혼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해도 외롭긴 했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매일 쿤스는 제가 자고 있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왔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쿤스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아도 사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쿤스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여자 향수 냄새에 비슷하게 났습니다. 쿤스는 매일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향수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때 조금 쿤스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새벽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쿤스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안 심각해지나요? 그때 휴대폰을 몰래 보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과 연락하는 채팅 내역도 없고 전화 목록도 텅텅 비어 있었죠. 혹시 증거를 다 지우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의심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쿤스가 저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줘서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쿤스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게 뻔하고요. 점점 새벽마다 늦게 들어오는 쿤스를 보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 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저는 며칠간의 마음고생을 하다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슬퍼지더라고요. 저밖에 모를 줄 알았던 쿤스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면 그 배신감 때문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고 친구는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술을 먹고 집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어서 일어났는데 옆에 쿤스가 없더라고요.
원래라면 항상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 쿤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흔적도 없더라고요. 아예 외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드디어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어서 연락을 해보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나 싶어서 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 친구가 답장으로 한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 주소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봐보래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주소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데 정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쿤스가 나오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의 길이는 꽤 길었고 쿤스는 거기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쿤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여자들이랑 술도 먹고 즐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댓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기분 좋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알고 보니 쿤스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자기 전에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잠에 들었던 사람이 여기서 다른 여자들이랑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영상이 올라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쿤스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이랑 같이 대놓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들은 외국계 여자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그런 여자들 말이죠. 친구는 저에게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제 남편을 닮은 사람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퍼즐이 하나둘씩 다 맞추어졌습니다. 왜 밤마다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는지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에 증거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다른 휴대폰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나 쓴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쿤스에게 바로 연락을 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쿤스는 자기가 지금 학원에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때 쿤스는 방송 중이었어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카메라 앞으로 와서 그 여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있었죠. 드디어 저는 정신을 차렸고 바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댓글로 당장 집에 오라고 했고 제 댓글로 인해 쿤스의 표정이 나빠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았죠. 다른 사람들도 제 댓글을 보고 쿤스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아무도 유부남이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댓글창에다가 쿤스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저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장문으로 다 달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악플러인 척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니 제가 점점 높이면서 말하니까 결국 방송을 종료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화를 미친 듯이 내더라고요. 욕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러니까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제가 지금까지 속았던 거예요. 쿤스는 저한테 심한 막말을 하면서 자기 방송을 망쳤다고 했고 저는 그대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쿤스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댓글을 단 것이 유명해져서 쿤스는 다시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 때문에 이혼 소송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쿤스의 국적입니다. 쿤스는 터키 사람이 아니고 터키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워낙 방황이 심해서 해외로 보내면 괜찮아질 줄 알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애정 표현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이고 저와 영상통화를 했던 사람들은 쿤스가 미리 섭외한 사람들이었대요. 저는 쿤스한테 몇 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화가 미친 듯이 났죠.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었지만 위자료로 끝내야 했습니다. 쿤스는 끝까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저에게 복수한다고 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쿤스의 시나리오에 이용당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길